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0시부터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앞선 1, 2차 때와는 달리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든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방역당국 이야기 들어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총괄반장이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참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뜻대로 잘 되지 않네요,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네, 좀 바이러스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3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올라갔고 거리두기 네. 2단계로 격상됐고 2주 동안 하는 거죠? 네, 기본 2주 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각 지역마다 지금 다르게 실시되고 있는데 네. 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서 2주간 실시하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접촉이 줄어들게 되고 접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확진 사항이 지금보다는 개선이 될 것인데 시차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시 300명대는 어느 정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계속 한 300명대, 400명까지 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당분간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증가할 가능성들이 요인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지금 예측으로는 일부는 700명까지 확진자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예. 그까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께서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다면 그 전에 아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3차 유행이라고 보여지는데 1, 2차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1차, 2차 때는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었고, 특정한 집단을 통해서 감염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이제 3차 때는 그런 어떤 특정한 계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전에 비해서는 관리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그동안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한국의 K 방역을 극찬했었는데 이 극찬한 방역 중에 하나는 그 빠른 전산 시스템을 위한 추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또 무증상 환자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또 산발적으로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추적에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어떻나요? 지금 현재는 추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외국처럼 그렇게 포기는 하진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감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현재는 한 15%에서 20% 수준인데요. 예전에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여하튼 20% 이상을 이제 유지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방역에서 했던 역학조사 역량들이 또 보강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젊은 층에서 확산세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젊은 층 20, 30대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젊은 층의 가장 큰 특징이 활동력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정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상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걸린지를 인지를 못하고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제 그 전파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중 한 분이 댓글로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 벌써 1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철저히 지킨다 이게 조금 우리 댓글로 써주신 청취자분처럼 좀 지쳐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개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고통을 계속해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역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러면서 치료제나 또 다른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예. 확실한 것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개인위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현재로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단기간 내에 그 증가 속도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만일 안 쓰는 네. 경우에 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역시 그 각자 개인의 모임 때문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마스크를 쓰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심을 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큰 집단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낮지만 이제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환경들도 있고 또 방심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자영업자들 이야기했는데 2단계 격상으로 여러 변화가 수반되고 있고 카페에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한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프랜차이즈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때도 프랜차이즈 업종과 다른 카페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카페를 전반적으로 지금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카페 규모 상관없이 해당되는 것이고 식당은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고 식당은 9시 이후로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호프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프집 같은 경우도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시 이후로는 포장 판매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일 그 문을 닫고서 안에서 먹게 되면은 적발될 경우엔 벌금입니까? 네, 벌금에다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바로 집합 금지, 영업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달 새 코로나19 감염력이 50% 이상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감염력 50% 이상은 감염 재생산 지수를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 달 전에는 한 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을 시킨다는 의미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1.5에서 한 1.6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을 시킨다는 것이어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장님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연말에 뭐 송년회 이런 것들을 또 모임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우려되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하기 전에 연말 연시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지금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 연시가 되면 아무래도 술을 동반한 식사, 택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그렇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장님을 비롯해서 방역 인력들 또 보건 인력들이 한계에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지쳐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안 지친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저희는 여튼 국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또 저희의 책임감이자 또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힘내주시고 그 병상 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상 확보는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중환자 병상 이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조금 속도가 더딘 것이 중환자 병상이긴 한데 지금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권역들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가용한 병상을 지금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병상이 모자람이 없도록 지금 이제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예, 뭐 본격적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 자,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예. 그 국회 모습은 어떻는지요? 예, 국회도 정부의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서 외부 사람이 참석하는 각종 세미나나 포럼 등 행사가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업무차 방문하시는 분들도 하루 전 이제 통보 조치돼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사람의 발길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좀 힘드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이 또 아무래도 이번에 2단계 격상으로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연초부터 코로나 상황이 확산됐다가 다소 소강 상태에 있고 그걸 반복하면서 2차 확산이 있고 지금 최근에는 3차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한데 코로나 사태는 뭐 현재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 특히 일본, 미국, 유럽 국가 상황이 심각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여파가 국내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히 여행 운수업계 뭐 학원, PC방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지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들 그런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 이분들 고통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금 국민의힘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자 이런 방침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 내년도 살림살이를 편성함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상당 기간 간다. 그래서 제일 먼저 편성하고 살펴야 될 부문이 바로 이 코로나로 피해 입은 그리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응하는 예산을 살피고 챙기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예, 그거는 뭐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여당의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서 금년도에 추경을 4차례나 편성했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가 피해 부문 또 지원해야 될 방법, 대상 이런 것은 벌써 도가 터도 한참 텄다.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9월에도 4차 추경을 편성할 때도 피해 업종 취약 부문에 관해서 긴급재난지원금 하자 이렇게 하고 3일 만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많은 자료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결단만 하면은 지금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1, 2차 해봤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 얼마 정도 야당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 규모는? 저희들은 뭐 이걸 상당히 규모를 많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나라 살림의 재원 규모가 한정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차 추경 때 피해 부분에 적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 업종이나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약 한 3조 6천억 정도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조금 더 대화를 하거나 또 부문을 살피면서 뭐 약간의 증감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때는 전국민 지급, 2차 때는 긴급해서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준데 선별 지급했는데 그렇죠. 만일 3차 지급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전 국민한테 이렇게 동시에 현금 살포하듯이 하는 방식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피해 부문에 특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피해 업종이나 부문을 살펴서 선별적으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대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좋고 만약에 전 국민한테 하면은 그러면은 너무 막대한 재원이 든다. 그래서 우선 이 코로나 이 2단계 조치, 뭐 앞으로 또 혹시 3단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집합 금지를 하거나 또는 집합 제한을 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들 또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살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의원님 말씀처럼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5조니까. 네네. 뭐 돈이 상당한 금액이겠죠. 20만 원씩 주면 10조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집중 지원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거 받고 빚을 갚는다거나 임대로 낸다거나 이런 게 써버려서 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4차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대상별로 약간 차등화해서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우선 굉장히 힘든 부분에 약간의 숨통은 트여줬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3조 6천억 지금 예상하고 계시고 그건 뭐 여당과 얘기해서 더 올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재원 마련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시면? 예, 뭐 아시다시피 금년도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이 556조입니다. 556조에 1% 되는 돈이 약 5조, 2% 하면 약 12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급한 예산 또는 유사 중복 예산 이런 것들도 상당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감히 줄여야 되고 특히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21조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사업들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닌 벌써 과거부터 해오고 별로 실효성도 없는 사업들이 재탕 삼탕으로 이렇게 와 있는 사업들도 많더라. 하는 말씀이고 그중에 예를 하나 들자면은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을 모른다고 전국 이 지방자치단체의 읍면에 교육장을 한 1,000개소 만들어서 집체 교육 홍보를 하겠다. 이런 예산이 745억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동남아 가수를 데려와가지고 훈련시켜주고 앨범 발매와 현지 연예 활동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예산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특히 또 지금 정부도 한때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비상한 각오로 대비하자. 이러니까 우선 정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그들의 운영 경비, 경상 경비 이런 거를 최소 10% 이상 삭감을 해서 이렇게 민생 어려운데 고통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하면은 저는 재원은 정부 여당이 결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여당 일각에서 의원님 지금 말씀처럼 야당에서 K 뉴딜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본 예산에 넣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뭐 뉴딜 중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예산도 일부 있죠.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예. 또 경쟁적으로 디지털 또는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각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펼쳐져 있고 어떤 것은 지금 시급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지원하는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에 최우선을 두고 우선 재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추경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본 예산에서 뭐 삭감할 거 삭감하고 해서 옮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추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 상황을 변경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고 예. 내년에도 코로나는 진행되고 있다. 예.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예측할 수 있으면은 내년도 살림살이 이 계획을 짤 때 그 예측한 상황은 우리가 반영을 시키는 게 맞지. 그거는 두고 또 금년도에 556조나 되는 팽창 예산 편성해놓고 내년도 또 시작하자마자 또 추경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우리가 살림살이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바로 반영해야 된다. 예. 의원님 3인 협의체에 들어가시죠? 그 3인 협의체라는 것은 아니고 예.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소위를 하면서 지금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양당 간사간이 협의를 통해서 그걸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예, 오늘 만나서 이제 앞으로 이 조율 과정, 작업 계획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했고, 본격적으로는 내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럼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약이 나왔습니까? 뭐 계획만. 아니요, 오늘 뭐 그 예. 얘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예. 내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또 필요한 사업, 제시도 하고, 또 불필요한 거에 대한 감액 요구도 강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조율 과정을 예. 거칠 예정입니다. 그 예산안이라는 게 뭐 결국은 법정 시한 내에 지켜진 적은 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리한 줄타기를 하다가 네네. 합의가 되는데 늘 쪽지 예산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는 글쎄요 뭐 다들 코로나로 힘든 부분이니까 네네. 이번에도 그런 비판이 나오면 좀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원초적으로 쪽지 예산이라는 거는 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왔으면 또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가장 민생 현장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막판에 지금쯤에 무슨 쪽지 넣어서 예산을 반영시킨다 이런 거는 지금 전혀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러한 이 사업 수요 문제 제기가 있으면은 그거는 각 상임이나 지난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구체적인 그 제안서를 통해서 지금 올라와 있고 그 올라와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한정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지 그걸 벗어나서 지금 뭐 쪽지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 해달라 이거 심사해달라 한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야가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어쨌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일을 내일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했는데 네. 민주당은 뭐 투태를 하겠다. 법사위 법안 소위도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내달 2일 만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결론이 난다면 12월 2일 날 공수처법과 예산을 동시에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강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국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은 뭐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얼마든지 강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도 가능하고 예. 그런 장치입니다만은 그렇게 과연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그 국회 모습에 관해서 거대 여당의 모습에 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수를 쳐줄 예. 것이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은 상당 부분에 서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의원들로 국회가 구성이 돼 있고 서로한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가면서 국정 운영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국회라는 게 필요 없죠. 예. 일당 독재 국회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여당이 지금 뭐 공수처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도 야당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마치죠. 네네.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인데 지금 네. 뭐 PK 의원들은 당연히 찬성할 테고요. 네. 다만 당내 TK 의원님도 TK가 지역구시니까 네, 뭐 예. TK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실 텐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은 뭐 본인이 어쨌든 임기가 보궐선거까지니까 보궐선거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 막 마땅히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당이 내분에 쌓이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런 지적이 네.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공항을 단순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기에 가면은 그야말로 이 선거 전략 정치 노름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전에 우선 저희들은 필요하면은 뭐 공항 건설은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당초에 김해 신공항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기본 계획 용역을 하는 와중에 이제 재검증이라는 그 절차가 있었고 예. 그러면 그 재검증이 왜 갑자기 이런 결론으로 나왔느냐 그게 또 가덕도나 뭐 특정 위치를 또 이야기를 했느냐 왜 이러한 절차 이러한 의사 결정에 번복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에 관한 우선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 청와대나 왜 대통령은 뒤에 숨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합당하면은 저희들은 어느 쪽이든 뭐 공항을 신설 또 다른 위치에서 하게 되는 게 그게 이유가 다 타당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데 대한 설명이나 과정도 예. 없이 무조건 선거 앞두니까 뭘 해가지고 뭐 적정 분열을 시킨다 이런 선거 전략상 이 당리 당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 국정 운영에 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올라와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조금 전 6시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했기 때문에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YTN 나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속보가 와서 예, 6시에 법무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데요. 이게 예. 지금 굉장히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예, 오늘도 맞습니다. 미리 준비하진 않았지만 방금 그냥 예. 저도 뉴스 보고 이걸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예, 그 5가지 정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실시했는데 윤 총장이 어쨌든 감찰을 받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 청구 주요 혐의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게 네. 8번째인데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쵸. 뭐 법무부 감찰 훈령에 나와 있는 건데 지난 19일 날 이제 평검사를 보내서 예. 했는데 이제 응하지 감찰 않았었고. 대상자는 그 감찰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의무가 있는데 하지 예. 않았다는 거 이건 알겠고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예,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속보 뜨는 걸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라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 첫 마디였고. 예.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 이것도 사실 그동안에 계속 여권에서 나왔던 얘기였죠. 뭐 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측 사주로 이제 뭐 추정이 됐었는데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자, 사건. 그럼 예. 이거부터 말씀을 하죠. 예. 첫 번째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입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2018년 말경에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JTBC의 실질사주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서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을 만나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한 것이다. 이게 검사 윤리강령 위반인데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사건 있습니다. 관계자를 만나면은 검사 윤리강령 위반은 맞고 그 전에 이걸로 그 징계받은 검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확인을 했다는 얘기겠네요. 홍석현 씨하고 윤석열 총장의 만남을 법무부에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확인이 되겠네.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로 보여지고요. 뭐 일단은 뭐 그 첫 번째가 그런 게 나왔고 두 번째가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5가지 감찰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울산 사건 아마 그 저기 울산시장 얘기인 것 같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이나 뭐 우리법 연구에 가입 여부, 가족 관계, 뭐 세평이나 개인 취미 이런 것 등이 이제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자. 이거를 이제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를 해서 뭐 이렇게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사용 자료를 활용했다. 그래서 이게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우리법 연구에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취미. 그다음에 무리야기 법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하자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 강력부에 이걸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만일 맞다면 이건 사찰인데. 아 맞습니다. 맞다면은 이거는 불법 사찰. 불법이죠. 이겠죠? 사찰인데. 가족관계나 세평 이런 게. 이게 사건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 이 건에 관계해서 대검이나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우리 다 해보고 다시 대검 쪽의 이야기를 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채널A 사건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우리 흔히 불렀던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채널A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찰 방해도 나오고 수사 방해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채널A 사건 는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대검 감찰부에서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라고 지시를 하고 감찰부장이 또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 뭐 이렇게 뭐 사본을 확보했는데 어쨌든 이게 대검 차장한테 그러니까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이게 좀 저도 이제 지금 막 보고 있는 내용이라 이것도 직무상 의무 위반인데 세 번째는 그럼 이런 거네요. 채널 A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방해했다. 그 다음에 수사를 방해했다. 이게 사건 관계에 있는 한동훈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감찰 방해. 맞습니다. 이게 세 번째 혐의고요. 네 번째는 또 뭡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것도 채널 A 사건이네요. 채널 A 사건에서 감찰 관련해서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냐. 그 언론에다가. 맞습니다. 언론에다가 유출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언론에 보도되게 해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다섯 번째가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국정감사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제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거냐고 묻는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퇴임하고 나면은 우리 사회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게 해서 결국 이게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해서 직무 위반이다. 뭐 이렇게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 그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 대해서는
조사 예정서 수령을 거부했고 사실 제공 협조를 했는데 요청을 불응했고 예. 방문 조사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불응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감찰을 방해해서 감찰을 방해하면 또 감찰의 대상이 되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예. 법무부에서 예상 외로 상당히 세게 초강수를.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뭐 법무부 장관이 사실 현재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는 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긴 했었어요. 이러다가 직무배제로 결국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예 뭐 안 나온 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빠르게 나올 줄은 몰랐고 일단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지금 뭐 이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나왔어요. 추미애 장관 발표 직후에 또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부인하는 모양새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서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참 이것도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뭐 이런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내는 시기 아닐까 뭐 얼핏 떠오르는데. 아니, 근데 그건 법무부의 권한이니까. 예. 무민 통제하기 위해 원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앙일보 사주와 만났다고 한다면 중앙지검 재직 시절에. 예.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관련 재판장들의 사찰을 했다 한 것은 이거는 이게 조금 어떻게 저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충격적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자, 법무부에서 뭐 이거 확인이 안 된 걸 가지고 이렇게 냈을 것 같지는 않을 거고. 예. 참 이거는 뭐 저도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의혹도 법령에 따라서 계속 진상 확인 조사하겠다. 이게 법무부의 입장인데 예.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은 옵티머스 관련해서 중앙지검 재직 시설에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관계인 변호사가 제기됐었죠. 또 자신의 최측근이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건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자료에는 담기진 않았고요. 근데 앞으로 예. 여기에 나온 오늘 발표했던 이 뭐 5가지, 6가지에 말고도 다른 것들을 더 확인해서 이제 법령에 따라서 진상을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법무부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이 이 명령을 어길 만한 뭐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배제된 상태에서 아마 이게 법적 부당하다라고 수단을, 뭐 여론전을 네. 하든 뭐든 대응을 하겠는데 일선 검사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이쯤 되면 뭐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사인으로 돌아가서 법적 대응을 한다든가 글쎄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직무 정지된 상태로 아마 뭐 가처분 소송을 걸 수 있을 거로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직무 배제 자체가 위법하다, 이게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인하고 있다라면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두고 보죠. 예. 예.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갈까요? 예. 자,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예, 방금 전에 시기가 문제가 통화에서 아닐까. 맞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논의 자체가 정부 여당의 신중 모드인 거는 이제 본 예산에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넣느냐 마느냐 이게 조금 신중 모드인 것 같아요. 아마 정부 여당도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그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하는 게 지금 미리 본 예산에 편성을 해놓자. 내년 가서 또 뭐 추경을 한다 하고 하는 게 좀 보기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고.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좀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쭉 주장을 하는 분위기고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한테 지역화폐 지급한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좀 비슷합니다. 1, 2차 때랑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뭐 국민의힘과 같이 좀 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오늘도 입장이 나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이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소식도 좀 짚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총무청의 정권 인수 작업을 승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이든 당선인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었던 게 연방 총무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여기에서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 협력을 해줘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인의 트위터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보면은 지금 연방 총무청장 에밀리 머피라는 분인데 이 청장이 감사를 표하면서 이 그녀가 각종 위협이나 협박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승리할 거라는 믿음은 현재까지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청장과 팀이 그 초기 절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수 절차죠. 이런 거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사건 사고도 가보죠. 대구 새마을 금고에서 전 임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바로 오늘 오전입니다. 11시 20분께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전직 임원이었던 거고, 그 이제 근무하던 직원들밖에 다행히 없었는데 40대 남자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바로 숨졌고 30대 여자 직원도 이송한 지 한 3시간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A씨, 범행을 저지른 A씨도 경찰에 붙잡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범행 후에 바로 농약을 마셔서 중태라고 하고요. 그 경찰 조사 결과 이 당시 직원들과 이 A씨가 좀 그러니까 뭐 법정 다툼도 있을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에 따른 원한 관계의 범행으로 추정을 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새마을 금고에서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요. 다른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또 지키는 경비라든가 가드가 또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데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호 씨. 이 SNS에 인터넷에 갑자기 사망설이 불거졌더라고요. 예, 오늘 새벽에 그 윤지호 씨 인스타그램에 사망을 암시하는 글이 하나 올라온 겁니다. 이 검은색 바탕 화면에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호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호가 편하게 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뭐 고인을 위한 영상은 추후 정리가 되면 뭐 게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도 윤지호 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왔는데 사망을 암시하는 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이 이제 SNS에 확산이 되면서 사망설이 불거진 건데 확인해 보니까 계정 해킹을 당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씨가 설립한 시민단체 지상의 빛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사무총장이 윤 씨 어머니하고 직접 연락을 한 결과 이 SNS 계정 해킹을 당했고 윤지호 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킹해서 이런 걸 왜 합니까 도대체? 그 이제 윤 씨가 또 사실 이런저런 많이 이제 뭐 구설이라고 할까요? 뭐 지금 캐나다에 출국해 있는데 또 후원금 사기 의혹도 휩싸여서 사실 인터폴에서 뭐 수배를 받고 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 뭐 뭔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해킹 뭐 이러면 안 되죠. 예. 하나만 짧게 해보죠. 예. 박사방 조지우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네요. 예. 그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텔레그램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그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 얘기입니다. 이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서 청소년인 피해자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또 피해자한테 음란행위를 시키고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결국 20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2부에서 조금 자세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사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뭐 두 분 법률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다루고 가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징계 혐의는 많이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징계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뭐 그 중에 지금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찰 부분입니다. 판사들을 사찰했다.
사찰 부분은 뭐 이미 사찰했을 때 뭐 직권남용죄 등등이 성립도 가능하고 징계 이상의 형사처벌도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나머지 부분들은 뭐 사주 만난 거나 예컨대 뭐 감찰 같은 거 착수보고 받고 감찰 중단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됐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사주를 사적으로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감찰 대상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제일 처음에 배치한 게 이제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 이 부분을 아마 법무부 측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고 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상 이 재판부의 성향 그런 걸 물론 분석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뭐 가족관계, 평판 이런 부분을 조회해서 공유하고 내려보내고 했다는 건 상당히 그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권을 남용한 부분으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이 추미애 장관이 해임 건의를 하지 않고 직무 배제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지를 남겨놓고 이 윤석열 총장 측으로 공을 넘긴 걸로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대검에서는 우리는 일단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점 뭐 부끄러움이 없었다. 공정하게 수사해 왔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으로도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양쪽이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정면 승부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확연히 들여다 보이는 것은 검사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사건 관계인인 사주를 홍석현 씨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큰 게 이제 판사들 사찰 여부인데 만일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왜 이런 걸 하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걸 내려보냈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가 무슨 판결에 중요한 일이 되면 또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이런 건 조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국정원 불법 사찰한 사람들 다 징역형 받았단 말이죠. 네. 실형으로. 실형 받았었죠. 예, 이거는 그 직권 남용 이상의 것이다. 그렇죠.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미 좀 많이 알던 부분인데 그 사찰했던 부분 그 부분이 좀 가장 문제가 될 거로 보이고 금방 이제 왜 해임을 하지 않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임할 정도의 뭐 큰 비위라고 또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거보다는 직무 집행정지 시킨 거는 감찰에 또 계속 응하지 않게 있기 때문에 조사에 예. 아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비위는 큰데 해임까지는 조금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앞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뭐 사실은 예전 같으면 뭐 수사 지휘권만 행사돼도 사표 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이상입니다. 징계 청구하면서 직무를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예. 본인이 고치를 이제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지금까지는 뭐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단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나가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검찰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검찰 내부 사정을 좀 잘 아는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이미 윤석열 대 반윤석열 진영으로 이제 검찰도 좀 이제 갈라진 나뉘었다. 측면이 있다. 예. 근데 아마 그게 말씀하신 대로 더 가속화 양상을 좀 보일 걸로는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네. 법적 대응하겠다 했는데 어떤 법적 대응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예. 일반 공무원으로 이제 뭐 돌려보면요, 뭐 본인 부하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뭐 이 감독 기관입니다.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징계를 하게 된다면 징계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상당히 시간도 좀 소요가 될 오래 수가 걸리죠. 있고 예. 만약에 이제 뭐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뭐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래 걸릴 것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직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이제 직무에 배제하게 한 이 처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이게 불합리하니까 빨리 판단을 내려줘라. 왜냐하면 이 지위에 대해서 임시적인 이제 가처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에 대해서 안정성을
담보 받고 그렇다면 이제 본안에서 이 징계 처분이 과다했는지 어떤 재량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법적인 다툼의 양상이 아니라 정치 대 정치의 어떤 격돌의 양상이기 때문에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정말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인지 또 이제 법원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상황에서 어떤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고자 뭐 할 것인지 검찰이 뭐 이런 문제까지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채널A 이동재 씨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검사 관련해서 지금 사실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채널A 건도 그렇고 또 정진웅 검사 같은 경우는 뭐 방해, 독직 폭행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근데 지금 감찰 내용 중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징계 내용 중에 감찰을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을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중단했던 것. 요 부분이 아마 소명 자료가 있다 그러면 예. 요게 채널A 사건 등등 정진웅 사건까지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아마 오늘 밤 또 내일 아침 되면 정치권으로 폭풍이 번지지 않을까 싶은데.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여야가 또 이걸로 지형을 나눠서 다투겠죠. 일단 법무부에서는 추 장관이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했고 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했다는 건 사실은 근데 글쎄요 뭐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긴 좀 어려웠겠죠. 예.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뭐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승인을 받은 걸로 예.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묵시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받고, 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예. 직전에 정 총리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추 장관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응원을 하는 힘을 실어주는 어떤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하에 이런 이제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게 예. 아닌가. 제가 청와대 반응을 왜 여쭤봤냐면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제3자로부터 전달해서 들었다 신임한다고 그래서 나는 안 물러난다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사실상 이거는 대통령이 불신임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 과정은 보니까 뭐 아주 의미 있는 루트를 통해서 신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보고가 됐다는 거는 불신임의 의사표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봅시다. 네. 자, 충북 청주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앞에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문구가 적혀진 표지석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아래 2020년 가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문구도 써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표지석 철거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청주시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막 각종 여론 뭐 등등에서 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렴을 강조하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예. 이 뇌물 횡령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되기까지 했는데 이건 너무 난센스 아니냐. 이래서 철거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 청렴연수원은 공직자 상대로 청렴 그리고 반부패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예. 이런 상징적인 기관에 이런 뇌물 횡령으로 어떤 비위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완전히 확정된 대통령이 큼지막하게 본인의 이름을 남긴 이런 표지석을 남기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전부터 이거 좀 설치해라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폐지하지 철거, 네. 않았던 이유는 철거를 또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법적인 문제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하기는 못했지만 아마 한다면 뭔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근데 또 한편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비록 비리 덩어리 죄송합니다. 청렴하고 뭐 말할 자격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17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도 역사적으로 교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거를 하거나 뭐 폐지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고향이죠. 포항 덕실마을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기념 전시관 이것도 철거나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위 사실이 확정까지 됐는데 이런 기념관, 동상 이런 걸 정말 후대가 말 그대로 기념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 요구가 계속 빗발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전직 대통령 관련한 기념관, 동상 많이 있는데 다들 이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그런데 뭐 그 친일파 관련 동상도 아직 버젓이 세워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뭐 또 사유재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좀 지켜보고요.
전두환 씨 추징금 문제 일단 얼마 내라고 했는데 얼마를 내고 얼마가 남은 상황입니다. 2,205억 원 중입니다. 그중에 한 1,000억 원 정도는 납부를 했고요. 어허. 991억 원 정도가 지금 미납된 상태입니다. 노태우 씨는 그래도 꽤 많이 했죠? 노태우는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한 7, 80% 납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명박 아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안 아직 안 냈는데 냈죠. 법원에서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에 별채만 압류가 가능하다. 본체나 정원은 압류하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거 연희동 자택 압류하는 게. 그렇습니다. 시작은 꽤 오래 됐는데요. 일단 이 뇌물죄를 선고받은 게 97년이고요. 계속 뭐 본인 재산 29만 원이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어떤 추징을 하는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2018년도에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처분했고요. 전두환 씨 측이 이제 반발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의 기본적인 핵심은 이 연희동 자택은 본인들이 뭐 뇌물죄 이런 걸로 소유하게 된 불법 어떤 수익물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했던 거고요. 최근에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런 전두환 씨 측의 이 내용을 좀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도 위법이다. 그렇죠. 별채는 건데 왜? 이게 그러면 애매합니다. 소유주가 다른 모양이죠? 이게 이제 요건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전두환의 그 재임 대통령 시절 때 불법적으로 뭐 뇌물 등으로 취득했던 거고 그 불법 재산을 알면서도 양도라든지 양수를 받았던 경우 측근이 친척이 그런 두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이 땅 같은 요 땅하고 이런 부분은요. 이순자 1969년도 이미 벌써 소유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소유됐다고 아니면 뭐 불법 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좀 없다고 법원은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별채 같은 경우도 집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 본채 별채를 따로 집행 한 개인데 한 개는 안 되면 안 되겠죠. 공매나 경매가 뭐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88년에 전두환 씨가 자신의 집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거든요. 네. 뭐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담사가 할 때쯤에. 예. 2003년에 이 연희동 집 별채가 경매됐었는데 이게 이순자 씨 남동생 그러니까 전두환 씨한테는 처남이 되죠. 네. 이창석 씨가 본인이 경매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소유권을 이전시켜줬고 전두환 씨 며느리한테 이전시켜줬고 그리고 2013년에 전두환 씨 장남인 전재국 씨가 연희동 집을 국가 헌납하겠다. 또 한 번 약속했는데 이때도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8년 2월에 연희동 집 2차 경매가 개시됐는데 이때는 소송 제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본인이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사실상 명의는 뭐 본체는 이순자 씨, 뭐 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 비서관 이택수 씨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전두환 씨의 자산임을 좀 전제하고 이것을 추징하겠다고 이게 추징에 협조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하고 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고 법원도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한 말이 있으니까 이거 기부 체납 형식으로 이제 협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이런 지하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처벌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예. 예컨대 이제 대국민 어떤 발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인 간의 어떤 약속이라든지 거래면 계약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어떤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이 국가가 이걸 갖고 처벌하거나 너 왜 예. 거짓말했니? 왜 국민한테 이런 얘기를 했니?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이번에 이 제기했던 부분은 법원에서는 결국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 같아요. 뭐 그 판단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오랫동안 예전부터 소유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법원은 지금 본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좀 좋은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판결을 하면서 이 정준영 재판부입니다. 그 유명한 예. 그 재판부에서는 차명 재산인 것만 입증을 하면 예. 할 수가 있다. 이게 아직 우리가 누가 봐도 차명 같긴 한데 예. 차명인지 아닌지 명확한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전두환 씨 차명이면 된다. 그거가 있으면 압류나 추징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 얘기는 했습니다. 추징금이 어쨌든 꽤 많이 남았는데 만일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다 내지 않고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90입니다. 지금 90 다 예. 돼가거든요. 사망하면 예. 받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있는 지금도 이렇게
네, 준다 그래, 다 낸다고 그래 놓고도 계속 거부하니까 재판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재판도 꽤 오래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 사망하게 되면 상속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까 박준 변호사가 뭐 차명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전두환 씨 아들, 딸들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데요? 네, 많이 있대요.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망해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천정배 전 의원이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고령이라서 이제 사망 가능성도 저희가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되다 보니까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고요. 통과가 되지 않아서 사망 시의 추징금을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전국 교정 시설에 성소수자 입소자를 다른 입소자들과 별도로 분리해서 수용해라 이런 지침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용자 처우 관리 이제 내부 지침을 국가권익위 권고를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은 성소수자를 별도 수용소에 수용동에 분리해서 수용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를 이제 허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내놨고요. 또 뭐 운동, 목욕, 접견 이게 사실 수용자들한테는 일상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다른 입소자들과는 이게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런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좀 보는 듯한 이런 약간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리 방안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약간 봤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성소수자 뭐 중에 이제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레즈비언, 게이 뭐 이런 있는데 여장 남자가 등장합니다. 남장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장 남자는 사실은 남자인데 여성미를 강조하는 의상을 입는 사람들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뭐 취향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까지 다 어떤 성소수자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요즘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종교계의 반발도 있고 해서 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의당에서 핵심 아젠다로 다루고 있는데 너무 반발이 심해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반발이 또 주변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상당히 좀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성별이나 연령, 장애, 학력, 뭐 출신 국가, 민족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에는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경우에는 국가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감을 갖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은 이거 절대로 뭐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강경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연령, 장애, 성별, 학력, 출신 국가, 민족 이것은 차별하면 안 되지만 성적 지향은 빼자 여기서. 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차별금지가 됩니까? 그래서 정의당에서 말하는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그거 빼면 핵심이 빠지는 네. 걸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독교죠. 종교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되거나 국회의원들이 그걸 입법할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표 받아야 되니까요. 예, 눈치를 좀 보겠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눈치가 쉽게 막 도장을 표결했을 때 막 찬성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만일 이 법이 통과돼서 차별을 하게 되면 제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벌금이든 뭐 형사 제재든. 만일 그렇게 해서 종교단체 쪽에서 계속 차별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중대한 인권 차별 행위라고 그걸 권고하거나 뭐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그걸 한다면 뭔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법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아주 이정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반대 여론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있고 뭐 다른 건 아닙니다만 아까 장 의원 얘기한 것처럼 성적 지향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이긴 합니다만 반발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이번에도 통과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냐.
사실 정치권이 넘어야 될 큰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성적 지향 이 부분은 정치권 인사들한테는 굉장히, 왜냐하면 이런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라고 해서 그 후보가 굉장히 좀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면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후보, 이제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말 어떤 기명 투표를 하는데 찬성표를 던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상당히 좀 과도하게 마치 굉장히 큰 형사적 제재까지, 만약에 나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데 동성애 지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뭐 마치 처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나온 법안의 내용은 이게 국가 권익의 차원에서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과도하게 막 크게 예, 뭐 이렇게 염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